stand or die. 죽거나 혹은 버티거나.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만큼 절박했던 풍전등화의 조국. 우리 국토의 90%를 적군에게 내주고 마지막 남은 경상북도.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낸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가장 많은 나라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참전했던 최대 규모의 국제전 바로 6.25 전쟁.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라의 국운을 바꿨던 낙동강 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됐죠. 6.25 전쟁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는 뭘까요? 작전 중에? 작전 중에 예. 혹시 인천 상륙작전. 상륙작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을 다 떠올리실 거예요. 예.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요. 결국에는 이곳 대구 경북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전투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25 전쟁의 전환점은 시작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부터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50년 6월 25일로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주 평범했던 일요일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공격 개시 암호명이 네.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폭풍 전야에 새벽부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는 네.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 함락이 당해버렸다는 게. 체급이 좀 달랐다? 이렇게 또 봐야 될까요? 병력상의 차이도 컸잖아요. 초창기 이건 에피소드예요. 전방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새벽에 남침하는 것을 전방에 있었던 군인들이 아예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봤단 말이에요. 네. 군인들 보고 나서 쇠붙이가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궤도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야, 저 전차 내려온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요 자주포예요. 자주포라는 것은 원래 포가 이렇게 쏘는 걸 포라 그러고요. 직선으로 나가는 걸 전차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되고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봐서 이제 구분 못한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당시 얘기로는 우리 국내에 전차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전차라는 걸 242대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전차가 0대였어요. 현대전 하면은 전차를 떠올리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전차가 전격전해가지고 독일이 초전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공군기도 한 20여 대의 연락기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소련으로부터 전차, 그다음에 전투기, 함정, 전투할 수 있는 많은 장비들을 다 받았던 거죠. 북한은 그렇게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중국으로부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군대를 지원받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정부도 뭐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왜 그런 전력 차이가 났을까요? 48년도에 이제 우리가 총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군도 이제 단계적으로 철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쪽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없도록 이제 중화기는 이제 놓지 않고 소화기나 이런 이제 간단한 이제 무기들만 이제 주고 이제 떠나고 군사 고문단 500명 정도만 남아 있었던 거고 소련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속인 거죠 우리를.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여기도 그냥 그렇게 떠났어야 되는데 미군처럼 중화기를 다 줘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작전 계획도 제대로 다 짜요. 어떻게 해가지고 공격하겠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 탱크 한 대와 예. 그 화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242대 0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심리전하고 막 그런 거 심리적 충격 공포 얘기하잖아요. 전차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도망가요, 사람은. 구구구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야, 우린 없는데 쟤는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큰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고요. 소총이나 소화기 가지고 대응 훈련을 해요. 그러면은 전차 장교, 그 기갑 장교들은 이야기해요. 너네들은 이미 2km 전방에서 너는 다 죽었다. 아, 그 쏴버리는 거예요. 1, 2km 전방에서. 그럼 1km 전방에서만 쏴도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소총의 사거리는 얼마 안 돼요. 200~300m를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유효 사거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전차는 1km 전방에서 포를 쏴가지고 아군의 진지를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개 뭐 중대 이런 거는 쉽게 전차로 무너뜨리는 거죠. 탱크 앞에서 1, 2km 전방에서 계속 총만 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운 유엔군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군은 언제부터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이렇게 참전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소련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으로 중국 관련 문제로 불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파병이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에게는 천운이 되어서 이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마지막 이 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 근데 이렇게 유엔군이 또 지원을 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이 승산을 봐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을 것 같아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괜찮으세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하고 나서 이제 무서운 기세로 이제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 지형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막 전차가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 양호하게 발달된.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렇게 연하는 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군의 주공 방향은 이렇게 가요. 미군이 담당하기로 한 부분이 이 주요 도로가 있는 이 서측 지역을 담당하기로 하고요. 우리 국군이 초기에는 와야 됐지만 또 이제 재정비를 계속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동부 이 산악 지형을 맡기로 해서 서로 방어선을 중간중간에 두면서 막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막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방어선이라는 건요. 서로 간에 옆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와 어깨가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맞닥뜨렸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여기가 딱 뚫렸다. 그러면은 내 측방이 후방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전선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밀렸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상당히 시간을 길게 가져가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지연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버티는 거군요. 그렇죠. 공간은 순차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천천히 내주면서요. 뒤에서 시간을 준비를 버는 하는 거예요. 거죠, 예. 후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병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같이 들어와요. 무기랑. 그리고 국군은요. 사단을 다시 복구하고 부대들 이제 편제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가져다준 무기를 다시 또 받아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 우리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오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그 16일부터 8월 18일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대구가 사실상의 수도 역할을 하면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지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낙동강 대구가 밀리면 그다음에 부산이고 부산이 밀리면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본부들이 지휘부가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신천에서 있습니까? 천막치고 살진 않을 건데. 대구는 이제 큰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가 이제 전쟁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부산에서 큰 항구잖아요. 부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고 큰 배에는 이제 많은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대구까지 올라와서 대구는 이제 큰 도시니까 거기에 주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서울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군사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 학교들이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구 중앙초등학교가 육군 본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서부 초등학교에는 공군 본부, 수창도에서는 헌병학교, 그다음에 대구 성고 지금은 이제 상원고죠. 여기에는 이제 미5 공군 사령부, 그리고 달성초에는 육군 대학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군대 건물이 학교 건물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이질감이 없어요. 뭔가 연병장부터 해가지고 네. 비슷하거든요. 이런 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비상시 전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도 되어야 하니까 공공시설이. 맞습니다. 옛날엔 문화극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일 시네마였다가 지금은 한일인가요? 그랬어요, 예. 다 아시는 거기가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이고 이제 당시에 임시로 썼던 부분들, 그 경북대병원도 당시 이제 육군 병원으로 쓰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또 지형적인 요인도 낙동강 방어선이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지켜질 수 있었던 요인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낙동강 방어선은 총 240km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초 낙동강 방어선은 120km는 미군이, 그다음에 120km는 우리 국군이. 그래서 국군이 담당했던 지역은 이 외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꺾어져가지고 여기 영덕 위쪽까지 하고 이 외관 남쪽으로가 이제 미군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안동 가보셨잖아요. 네. 이쪽 수원지 쪽 가면은 사실 이게 강처럼 넓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은 사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사실 낙동강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군은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장비도 병력도 많지 않았고 준비도 덜 돼 있던 상태다 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이 정면이. 그리고 이 공간이 옆에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선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8월 1일부터 그게 4일까지 초창기. 초기였네요. 예, 11일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그거 도저히 못 지키겠다, 국군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전선을 내려요. 예. 그래서 미군은 그대로인데 우리 국군 전선은 이 위쪽에 있었던 걸 내리죠. 군위 청송 밑으로 이제 내려왔네요. 이 부분은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낙동강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참 내려.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산이에요, 산지. 아,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표현인데 막상 여기서 우리 국군, 우리 참전 용사님들 전투는 진짜 치열한 산악에서 막 전투하시는 거예요. 낙동강 방어선의 천연적인 자연 장애물에 그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우리에게도 악조건이었다. 그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새로운 걸 알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네요. 저는 그냥 낙동강이 경계선인 줄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워커 준장이 이 방어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Here is very, very important place because of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운데. 한 채의 땅이라도 적에게 뺏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막 이렇게 워커 준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밀리다가 마치 유엔군, 미군의 도움으로 여기를 막아내고 역전에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은 국군이 어쨌든 맡았고 지켜냈다는 맞습니다. 점. 그 부분을 학생들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가 사실 우리도 딱 보면은 강한 쪽을 뚫을까요? 약한 쪽을 뚫으려고 그럴까요?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군 쪽, 그쵸. 약한 쪽을 더. 우리 군 약하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당시 예, 병력.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 엄청 강합니다. 예. 강하나 미군은요 강력한 화력 지원받고요. 미 공군이 직접 지원하니까 우리 쪽 지원 많이 안 할 거냐. 미군이 위험하고 국군이 위험하다 그러면 다 미군 쪽에 화력 넣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 쪽으로 더 북한군이 많이 몰리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네. 예. 그만큼 더 치열하고 좀 저절했던 전투라는 게 연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북한군의 또 침입도 막아야 되지만 피난민들이 막 몰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대구 쪽으로. 우리가 보통 6.25 이해를 할 때 한강철교에 대해서만 한강철교의 어떤 상징적으로 예. 그걸 알고 있는데 외관철교가 그때 이제 그걸 통해서 남하를 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또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길이었다고 하는데 8월 3일 아침이 되면 이 외관철교 주변에 사이렌이 울리고 전단이 뿌려지면서 이 외관철교가 폭파된다는 이제 사실이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피난민들도 거의 이게 유일한 다리였기 때문에 한강철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죠. 당시로서는 이곳을 통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됐다가 8시 30분에 더 이상 기다리고 버티지 못한다. 이러다가 북한군이 몰려오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외관 철교를 이제 폭파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저놈의 다리를 날려버려! 주민 소개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를 폭파하거나 이제 그곳에서 전투를 치르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하라고 미리 안내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부터 국군과 유엔군은 외관철교 주변 민가들을 대상으로 주민 소개령을 내렸지만 많은 피난민들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소개령조차 듣지 못한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계속 다리를 건너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그 남아있는 주민에 대해서 좀 비인도적인 처우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듣고 북한군에 대해 굉장히 공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점령했을 때 북한군은 그 교사나 경찰, 공무원, 지식인들을 이제 북한으로 데리고 가거나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젊은 청소년들까지 인민군에 강제로 편입을 해서 병력 충원에 동원했을 정도로 북한군은 이제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난민들은 계속 몰려올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지점이 있었던 거고 이런 상황만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라고 해서 이제 대피 피난민들이 이제 쭉 내려오는데 이게 북한군인지 민간인인지 사실 구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인 왜 안 복장으로 될까요? 막 보따리 싸들고 막 이렇게 바쁘게 가는 것과 무장한 군인이 구분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네. 다 보따리에다가 무기 놓고 위장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 위장까지. 예, DP 같은 거 이제 예.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탈영병을 잡는다 이거 그거잖아요. 그럼 탈영병 잡으러 딱 헌병 그러니까 군사 경찰처럼 해서 군복 딱 입고 와서 탈영병 잡으러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복 입고 나도 민간인인 것처럼 아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장하고 들어오는 북한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미군 입장에서도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다음에 국군인지 북한군인지 이것도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군 입장에서는 처음 이제 딱 한반도에 들어와 보니 저게 처음 동양 사람 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군복도 지금처럼 막 다 똑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소련제 쓰고 우리가 이제 미군제 이제 무기를 썼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큰 틀은 맞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일본에서 쓰던 무기들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철모도 남아 있고 그때 이제 군장류도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거 입고 있고 북한군도 그거 입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혼란한 상황이었다. 예. 피하 구분이 안 되네. 예, 맞습니다. 외관 철교를 폭파하고 민간인의 희생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시간을 벌었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다시 태세를 정비했을 텐데 이때부터 북한의 공세도 정말 더 좀 가열차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더 빨리 그 부산 점령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미군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유엔군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다국적군이 또 들어와요. 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다. 그럼 온 총 역량을 낙동강 방어선에 집중하겠다. 이게 지금 북한의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대구로 향하는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그 칠곡군 다불이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가 이제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1950년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55일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네. 아군 적군 합쳐서 사상자가 2만 7천 명. 이 시산혈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던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산혈해라고 하면 이제 주검이 산처럼 쌓이고 피가 바다를 바다처럼. 이룬다, 네. 강을 이룬다 이런 네. 뜻인 거죠. 미국에서 이 다부동 전투를 네. 묘사를 할 때 그 볼링 앨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미국이 이제 볼링 앨리가 볼링장을 뜻하잖아요. 볼링? 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죠. 그 볼링장에서 왜 저 시신과 그런 모습들을 볼링장의 어떤 그런 모습 대포로 대포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이런 거를 묘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
만약에 이곳 다부동에서 적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대구는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임시수도 부산까지 적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바로 진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 다부동에서 적들의 공세를 막아내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총 55일간 펼쳐진 전투에서 적 사상자가 17,500여 명이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아군도 10,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부동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임시수도 부산이나 고향을 잃은 주민들을 다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링1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최초의 한국전쟁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진 곳인데 1950년 7월 20일부터 밤새 약 14시간 펼쳐진 전투 끝에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다부동 전투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전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 여러 이 전투도요. 그 안에 세부적인 전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유학산 전투, 3289지 전투, 수암산, 숲대미산 전투 뭐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평계곡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예요. 이쪽에는 이제 유학산이 그 서쪽으로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가산 쪽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사이가요. 옛날 길로 가보면요. 좁은 계곡인데 그 계곡이 왜 중요하냐? 거기가 도로가 발달돼 있는 거 옛날부터요. 그래서 그 도로로 내려와서 들어가면요. 뒤쪽으로는요. 대구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도로를 막기 위해서 네. 도로가 볼링장 레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 레인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국군으로만 막기 힘드니까 미 25사단 27년대 그게 이제 우리 1사단 쪽으로 이제 배속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이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1개 전차대도 같이 와요. 그 연대가 보병 연대가.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딱 지키고 있고 북한군이 이제 전차랑 자주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내려오니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전차로 같이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야간에 이제 같이 빵빵 쏘면 이게 그 불꽃이 막 튀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그 탄이 쭉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막 사람이 막 죽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누군지 정말 구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전차를 가지고 북한과 대응을 하면서 어쩌면 더 치열해지고 더 희생 규모도 이루말할 수 없이 커졌을 것 같아요. 전투가 이제 더 본격화되는 거죠.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제 수세에서 밀리다 했던 전투라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전투하고 이게 최초의 한미 연합 전선이 형성됐다, 전투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작전이 된 게 요 볼링1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부동 전투에서 볼링1리가 예, 그 전투가 한미 연합 예, 작전을 수행한 첫 번째 전투다. 그렇죠. 미군이 이제 그 천평계곡 남쪽에 위치하게 되고 양쪽 그 능선 산 쪽에 이제 우리 국군 보병 부대들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딱 이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쪽 가산 쪽에 이쪽에가 북한군의 갑자기 공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무너져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막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철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우리 국군이 이쪽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네 부대의 측방 후방이 뚫려버린. 노출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어. 어이, 그럼 우리 갈 거야. 우리 더 이상 못 싸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백선엽 장군 회고록에 나오는 올라가서 내가 직접 앞에서 싸울 테니까 내가 물러나면 날 쏘고 너네가 물러나면 내가 널 쏘겠다.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전투가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다부동 그 기념관 앞에 가보면 네. 전우여 잘 자라 노래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게 이제 뭐 어떤 전쟁 상황에서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쓸 수 있지만 정말 그곳에 딱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걸으려면 시체를 넘고 넘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넘는 게 아니고 산을 넘듯이 그만큼 많이들 희생됐다. 비극적이었고 네.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절대로 그곳을 뺏겨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였다 그곳이. 그 다부동 산 중에서 제일 그 유명한 산이 전투로 유명한 산이 유학산 아닙니까? 유학산 전투 어땠나요? 그 방어할 때 좋은 거는요. 횡격실 능선이라 그래요. 선이 이렇게 그 세로로 돼 있는 형태의 산에서 방어하면요. 저기 여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성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유학산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넘으면은 뒤쪽은요. 종격실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능선 따라 내려가면은 대구까지 금방 갈 수 있고 우리가 방어선을 만들기 쉽지 않다. 유학산 꼭대기에서 다부동 대구가 내려다 보이듯이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냐. 요거 때문에 이제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또 유학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학산을 기준으로요. 북쪽에서 유학산을 오는 데는요.
이렇게 만만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북한군을 이렇게 따라오려고 네. 쏠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요걸 올라가려면요. 아이고. 남쪽에서 유학산 올라가는 건요. 이제 절벽형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러면 탈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지전 하면 항상 뭐 백마고지나 우리가 이제 강원도 지역 이쪽을 맞아요. 떠올리는데 유학산 정상 839 고지죠. 여기가 9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맞아요. 하는데 전방에 있는 고지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희생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치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친대구적인 발언을 하자면 네. 그 전방에 그거는 당시에 이제 휴전선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더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 치열한 그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뚫리면 끝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곳이죠. 전쟁이 뭐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쟁적 의미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치열한 전투이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굉장히 격렬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전투였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유학산 839 고지 전투나 이 볼링엘리 전투는 결국 국군과 유엔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거기서 싸우던 대대장님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야, 지게부대가 전투 반을 했다. 요 얘기 고 하시거든요. 지게부대. 예, 지게부대. 예, 예. 이 전투하면 하다 보면은 탄이 떨어지고 배고프잖아요. 네. 그럼 밥도 갖다 줘야 되고 탄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갖다 주냐? 전투원이 그것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피난 가다가 도와주게 예. 되는 분들이 이제 지게에다 이제 탄 메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식량 메고요. 그러면 그게 가파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고생한 부분을 또 당시에 이제 우리 국군 대대장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도 이런 지게부대 존재 같은 것도 학생들에게 일러주시나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 교과서에 나오거나 또는 뭐 수업 교재에 나오지 않아서 항상 이 전쟁이라는 게 이게 전투 부대원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급 부대원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수업에서는 제가 이 지게 부대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A프레임 암이라고 미군들도 불렀다는데 예. 이런 얘기들도 미군들조차도. 같이 한번 좀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28 고지 그 뒤쪽 보면은 지게부대 이제 갔던 길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데가 조성된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길로 올라봤는데 숨은 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찼겠어요. 이거 메고 올라가셨는데. 네. 하고 뭐 다 45kg 메고. 정도를 들었다고 하던데. 예. 야, 저는 45kg. 그냥 전투복 입고 네네. 그냥 이제 물 하나 들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금방 올라갔어요. 근데 숨 찬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분들은.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올라갔거든요. 작년에는. 지금 이제 8월 달. 와, 저는 그 감당이 안 더위에.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하고 제가 어쨌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구역 앞에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징집되어서 이 다부동 전투에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희생이 많은 만큼 계속해서 또 병력이 또 들어와야 됐던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군인은 계속 부족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도 전쟁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이런 우리 선열들이 희생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 다부동 전투와 함께 꼭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28 고지 전투에서 이제 언급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내 소대원, 내 분대원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비잖아요. 근데 적은 계속 들어오고, 네. 그러면 이제 후방에서 이제 그 학도병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징집돼 가지고 이제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름도 묻지 않는데요. 야, 빨리 저희 가서 싸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바로 전투 투입. 야, 빨리 싸워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나중에 전쟁 끝나서도 또 더 복무하시기도 하고 또 군번 없이 그냥 했는데 전쟁 트라우마 같은 것도 남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전후에 어린 전후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는지 몰라요. 어디서 기록이 왔는지. 남아있지 않고.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은 계속 가는 거죠. 그 얼굴이 떠오르고 죽은 모습이 떠오르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후 트라우마로 연결이 되는 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심지어 전쟁에 이제 참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이 뭘 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부족하잖아요, 병력이요. 네. 그러면 이제 전투하는데 이제 모자르니까 행정병들도 총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행정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리를 지켰나요? 소녀들도 거기다가 놓고 그러면서 이제 수백 명의 그 소녀들도 전쟁에 했다라는 이제 것을 이제
기록에 남아 있죠. 다부동 전투가 우리가 지켜내고 이긴 전투인데 그만큼 희생자도 되게 많았고 뭐 지게 부대원만 해도 2,800명이 전사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게 부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지게 부대가 그러면 뭘 가지고 올라갔냐? 아까 탄 얘기했고 무기를 얘기했지만 주먹밥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럼 주먹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밑에서 누군가 만드는데 동네 이제 어른들 중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주먹밥 만들고 조금 더 이제 그 신체적으로 이제 힘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지게 메고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먹어야지 이제 전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전사자들을 또 메고 또 내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함께 싸웠고 이 비극을 함께 감당하고 또 극복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그 뭐 55일 동안 27,000명이 죽었다 이런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했을까. 다부동 전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낙동강 그 전선에서 대구와 아주 가까운 곳 지켜내야 됐던 또 하나의 전투가 있죠. 저희 학교가 있는 영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가봤어요. 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영천 지역 역시도 정말 중요했다. 그래서 한번 판넬을 가지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부동 하면은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다부동 하면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가장 유명한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 곳이 뚫리면은요 이 방어선에서 그럼 부산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디나 중요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영천 역시도 이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교통의 여기도 요지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대구랑 영천이랑 가깝다고 하는 게 즉 영천에서 대구로 들어올 수 있다 저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북한이 또 부산으로도 갈 수 있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하고 그다음에 하양 하면 대구로 들어오는 거는 막 시간 문제잖아요. 그 길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던 길이라 가지고 너무 뻔하거든요. 되게 치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군만 이제 독자적으로 전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는 이제 미군의 지원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군 지원도 있고 등등 했는데 이 지역은 미군 1개 전차소대 그다음에 일부 지원해주는 이제 그 공군 지원 요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우리 국군이 직접 작전을 오롯이 했어요. 싸웠어요. 예, 오롯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경험은 갖춰가지만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다 보니까 뭐 실수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보급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군이 뭐 공격했을 때 밀리고 막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를 이제 뺏고 뺏기는 그런 전투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일곱 살 때 노무자에 붙들려 가가지고 박유표 포탄 운반했어요. 남자 꼬타리는 무조건 붙들어 가서 15살 때 붙들어 가서 그때는 이민군이 능선에 전부 배치가 되게 했는데 박유표 붙들어 가지고는 해치고 나갈 길이 없어. 물 한 모금 안 먹고 솔바닥에 요래 앉고 움직이면 위에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만 이틀로 거기서 기다리고 앉았다가 21년 돼가 또 후퇴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민군 능선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를 폭탄을 해치고 나오니까 거기에는 이민군이 없었어요. 완탄 보호 이래 건너가니까 그 위에 하면 고지에 이민군 와가지고 땅콩총을 가요. 땅콩 하고 위에는 총살이 날아가고 그 밑에는 우리가 빠져나가고 그랬어요. 영천에 현재 정병원 그 계골이 있는데 거기에 우물이 한 개 있었어. 시체가 부패가 돼가지고 얼굴에 번들번들 걷는 사람은 그래 꽉 깔려가 있었어 그때. 뭐 얼룩 봐도 뭐 수십 명이라
산 사람 한 차 싣고 올라가면 죽은 사람 한 차 싣고 내려오고 계속 그렇게 됐어. 인민군도 최발악하고 아군도 골때 이제 다음은 한 치라도 더 뺏으려고 실탄 있는 데를 다 퍼고 그렇게 돼 한 차 싣고 올라가고 한 차 싣고 내려오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거네요. 그중에서도 9월 5일 전투가 가장 치열하고 중요하다고 예. 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천 시내가 이제 피탈됐다고 이제 보시면요. 피탈이라고 하는 게 영어가 어려운데 영천 시내를 북한군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이군 단장이 이제 미군한테 가가지고 야, 전차 좀 보내달라고 우리 전차 좀 달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전차를 안 줘요 처음에. 당연히 야 국군도 전차 본 적도 없고 전차 활용해 본 적도 없는데 전차 받아서 너를 어떻게 쓸래라고 생각하는 거. 또 미군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도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미 8군 워커 사령관이 1기병 사단한테 지원해줘라 1개 소대. 그래서 미 1기병 사단의 1개 전차 소대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천 시내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천역 가보신 분 있겠지만 그 영천역 주변에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보면요. 또 재미라 그러니까 좀 흥미롭다. 흥미로운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있다고 보면요. 사실 전차 미군이 왔는데 여기서 전투하려면은 지형도 모르고 그다음에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2군단 작전처의 상환 계장으로 있었던 박정인 그 대위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본인이 이제 장군으로 예편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회고록에는 자기가 전차 선두 전차에 탔다. 타가지고 저기가 적군이고요. 저기가 아군이고 그러니까 저기는 쏘세요. 이거를 지금 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는 그 책에서 약간 개선장군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전차를 보지도 못했던 전차를 자기가 타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영천의 이제 주인이 북한군, 국군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바뀌는 그런 혼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혼전 속에서도 그 국군 8사단 21년대가 굉장한 활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천이 함락되던 당시에 후방에 고립이 되었는데 오히려 3일 동안 북한군 3개 연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3배죠. 3배의 상대를 분전하여 가지고 결국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후 적의 어떤 포위를 뚫는 그 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서쪽 영천의 서쪽이거든요. 그 서쪽이 이게 뚫리게 되면은 고기를 돌아서 하양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고기를 딱 끝까지 고수하고 막았기 때문에 북한군이 뚫고 들어오는 게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면 더 많은 병력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위기였을 텐데 그분들이 정말 고립된다고 표현하는 게 야, 아까 말했던 지게부대가 나한테 밥도 주고 탄도 줘야 되는데 고립이라는 걸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냈다는 게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작가들이 또 관심이 있거든요.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요. 3일 내내 그서 막 고립돼서 싸우다 보니까 탄약이랑 물자는 막 바닥이 나고요. 본대인 파련대도 이 사람들이 다 전멸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9월 9일 날 통신이 재개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연대 군수 참모가 그 막 직접 운전해가지고 막 침투해가지고 보급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21연대가 북한군 전차 한 대를 세워서 연락 군관을 생포한 게 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포한다는 것은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제 말이 이제 우리 손자병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에게 이제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적의 그 지금 현재 적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의 사령부 위치를 또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북한군 15사단 사령부가 과수원밭 쪽에 북한군 사령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딱 캐치하고 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사령부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휘부가 무력화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대가 밑에가 이제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북한군이 큰 타격을 입히게 만들었죠. 그 우리 처음에 6.25 전쟁은 인천 상륙 작전만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밀리면 끝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낙동강 방어선 그 밑에 영천 시내가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볼 수 있고 또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런 분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영천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도 최초로 의병이 회맹을 한 장소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영천성 전투가 그 실록이나 기록에 보면 최초로 빼앗긴 성을 되찾은 전투여서 임진왜란 때부터 호국의 성지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영천 전투가 그것을 더 이렇게 덧붙여주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도 칠곡뿐만 아니라 영천도 호국의 성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겠다. 근데 교과서에는 인천 상륙 작전만 맨날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역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을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또 우리 국군이 치르는 동안 어쨌든 메가더 장군은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번 거 아니겠습니까? 참 모험적인 작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가 이제 병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장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선이 이제 딱 구축돼 가지고 방어를 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병력이 오면 완전 금방 되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미국에서 증원되는 유엔군 병력을 빨리빨리 부산항에 하역시켜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낙동강 방어선을 배치하면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병력을 바다에 띄었어요. 왜 띄었냐? 상륙 작전에서 상대의 그 허리를 완전 끊어버리겠다. 이 과감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결단을 했을 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하역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병력을 다시 하선시켜서 다시 전선을 올려서 다시 전선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다시 다 우리 이제 한반도 이제 다 내줬으니까 떠나야 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감한 결정을 이제 메가더 장군은 한 거죠. 9월 13일에 그 더글라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인천 군산 삼척 등을 폭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이렇게 교란 작전을 시도한 거죠. 또 낙동강 방어선의 미 윌튼 장군도 총력전의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걸 여기다 묶어두고 인천 상륙 작전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5일 0시 50분에 한미 연합부대가 인천 앞바다의 팔미도 등대를 점령했고 나아가 6시 33분 미 해병대가 첫 상륙을 하면서 6시 55분에 성조기가 월미도에 개항이 되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군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그 조수간만의 차도 커가지고 문제고, 그다음에 좁은 섬으로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역할 시간도 너무 짧고요. 병력이 하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작전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메가더 장군 입장에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좋은 거예요. 인천으로 들어가면 바로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북한군을 완전히 마비를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도 북한군도 예상을 하기 그쵸. 어렵겠네요. 그렇게 작전상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쵸. 부분이 있어서.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이제 태평양 전역에서 엄청난 경험을 쌓여 상륙 작전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태평양의 모든 도서를 점령하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오키나와까지 쭉 올라오는 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해군한테도 해군 내가 너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안다. 그 가지고 그 자신감인 거죠. 근데 이제 상당히 뭐 도박으로 비춰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작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작전에 그러면 엄청나게 숨통을 빨리 틀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한미 연합군이 위에서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밀고 내려오는 오히려 북한이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9월 16일에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그러니까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과 동시에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이제 방어가 아니라 총 공세로 반격 작전으로 전환을 시켜요. 올라가는 작전을 실시하죠. 뭐 그렇다 그래서 16일부터 우리가 팍 파죽 시세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이제 소식이 천천히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었고 자기들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확 무너지면서 압록강까지 가니까. 맞아요. 쭉 밀고 올라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9월 말 해서 이제 딱 갔을 때는 이제
산팔도선 이제 구경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최초에 이제 그 유엔군이 들어오고 했을 때 목표가 원상 회복이잖아요. 맞아요. 과거로 다시 이제 그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딱 거기까지 이제 간 상태에서 이제 또 과감하게 또 우리도 올라가서 그 한반도 전체를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10월 1일에 이제 산팔도선을 이제 강릉 쪽 그 위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먼저 돌파하게 되죠. 그래서 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그게서 국군의 날이냐 아니냐 예. 얘기 많이 하고 그러죠.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됐던 그 한국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최후의 보루였던 우리 지역의 낙동강 방어선이 단순히 낙동강만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참전했던 용사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또 지켜내고 또 참전했다는 걸 저는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전세 역전의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가 다 같이 우리 국민과 군 그리고 우리 이제 공직자들도 뭐 당연히 관공서에 있는 분들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그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6.25 전쟁, 특히 우리 고장의 어떤 전투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뜻깊고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방송을 통해 청소년들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그 어떤 전쟁도 아무리 우리가 승전을 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 나눴던 얘기가 한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전쟁이. 그걸 생각을 해보면 더 무섭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것이 훨씬 무섭고 훨씬 끔찍했고 훨씬 두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외관철교 피난민도 되어보고 다부등정투 지게부대 또 되어보고 영천 시민도 되어보고 또 우리 안타까운 학도병도 이렇게 되어보고 그랬는데 결론은 저도 같죠. 전쟁하지 맙시다. 제발 평화. 마지막도 영어로 Peace Please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지역이라 가지고 이 약간 소외된 느낌도 받아요. 이 전 낙동강 방어선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구에 살아서도 저도 낙동강이 방어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밑에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밀렸다가 수복했다. 인천 상륙 작전만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건 정말 어떤 곳도 치열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좀 우리가 넓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평화를 지켜냈던 우리의 역사 또 우리 지역의 전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시민의 품격만이 아니라 좀 우리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